전 정의의 답을 얻었어요. 진짜? 이 강의에서. 뭔가요? 롤스였나요?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지의 장막. 그게 정의인 것 같아요. 그 무지의 장막 중에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임의적인 요소는 다 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출발선까지 공평하게 세우면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데 롤스 얘기는 우사인 볼트랑 저랑 뛰면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출발선이 똑같아도. 근데 우리는 우사인 볼트가 돈 많이 벌고 뭐 나이키 광고 찍고 뭐 아디다스인가요? 막 다 찍고 돈 많이 벌면 우리는 그거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이 사람은 이만큼 돈을 버는 걸 인정할 때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에서 이만큼 떼서 제일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때만이 가능하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간 거. 그렇죠. 롤스 이런 몇 가지 의문은 들어요. 뭐죠? 롤스 개인도 자신의 지적 재능으로 정의론을 내세워서 엄청난 명예와 또 교수직 이런 것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연 당신 내놔, 운이야 라고 할 때 내놓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쭉 보니까 아까 진짜 머리 지진 날 뻔했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어서 더 고민이 됐는데 도진기 변호사님은 이제 실제로 이 도덕적인 딜레마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범인을 체포할 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걸 읊어주잖아요.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입니다, 바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변호인의 선임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란다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범이에요. 아 진짜요? 예. 미국에서 미란다를 경찰이 체포할 때 그걸 안 읊어줬기 때문에 무죄방면이 됐습니다. 아 정말? 네. 그때 확립된 게 이 미란다 원칙이란 거예요. 대박이다. 기분 나쁜 이름이구나. 제가 법대생 시절 이 원칙을 처음 이제 배울 때 분통이 나더라고요. 법이란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법의 모습에 대해서 갈등을 했었죠. 일종의 딜레마인데 그런 문제를 항상 좀 갈등을 평생을 겪게 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버스에서 그 여성의 신체를 그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잡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증거물로 뺏고 경찰한테 넘겼죠. 근데 재판 회부됐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왜? 이유가 휴대폰을 압수할 때는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냥 뺏어서 경찰한테 넘겼으니까 이건 절차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 쓰지 못하고 결국은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은 무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이 우리 시민의 정의관념에는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현대 법학의 좀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이 진실, 그 정의에 대해서는 법이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 연쇄살인 그 8차 범인으로 윤모 씨가 20년을 그 복역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이 체포되고 처벌받을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테고 법에서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그 지목을 하고 단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법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은 도달할 수 없는 진실에 손을 뻗기보다는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전부다. 너무 무책임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법은 정의에 관심 없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법이 민망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표현이 절차적 정의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하고는 다르죠. 국내 이제 한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사회의 평등성,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공정이라는 게 진짜 복잡 미묘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과정의 공정함이 있고 결과의 공정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 공정해진 거는 과정이 공정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에 일단 시작해가지고 경기를 할 때 그 과정은 정말 공정해진 것 같아요. 정말 투명해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의 공정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제일 부자들 보면은 다 당대에 지금 부자 된 사람이에요. 제프 베조스, 뭐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뭐 빌 게이츠도 자기가 창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거부들을 보면은 자기가 창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한 근 20년 동안 이 뭐 100대 기업에 창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성공한 기업이 있는가 아니면 물려받았는가? 그리고 대학 입시 과정은 공정해졌다, 투명해졌다. 근데 명문대 학생들 절반 이상이 다 특정 지역의 자사고 외고 출신이다. 이런 거를 이 결과까지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이 옛날만큼 공정한지 그렇게 이제 기회가 있는지 전직 기자들 날카로운 시선이네요. 그리고 한국 3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군대. 취업 비리, 병역, 취업, 입시. 이거 세 개는 진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인기 많은 사람이라도 거기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죠. 이게 평등과 공정의 개념을 심리학에서는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이라면 이런 거죠. 아빠는 돈 벌어오고 너는 돈 안 벌어오니까 아빠는 밥 한 공기 먹을 때 너는 반 공기만 먹어. 이거 되게 불평등한 거죠. 서럽다. 네, 그러니까 평등한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A 부장은 사업 잘해서 10억 그 회사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B 부장은 사업 잘 못해서 5천만 원밖에 회사에 못 가져왔는데 다 똑같이 연말 보너스 5천만 원. 이런 불공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과정은 평등한 것까지 지금 잘 오고 있는데 결과가 공정한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아직도 남아있는 과정도 불평등한 걸 가지고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제 이 책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이 도덕적 딜레마 때문에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제 책에 나옵니다. 미국 병사가 원래 작전하러 막 가는데 목동들이 나타나요. 보내주든지 죽이든지야. 근데 내가 만약 보내주면 얘네가 가서 탈레반에 가서 미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면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고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민 끝에 살려줬는데 결국 이 목동들이 탈레반한테 가서 미군들이 쳐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미군들이 돌아오는 순간 이제 완전히 거의 한 명 빼고 다. 그때 미군 3명 현장에서 죽고 구조하러 온 헬기가 추락하면서 16명이 죽어요. 그럼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3명 살리려고 미군이 몇 명이 죽었으면 한 20명 가까이 죽었고 작전 자체가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아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목동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현무 씨 같으면 그 14살 포함된 죄 없는 목동 죽이겠어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는 게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서 불확률이 얼마나 돼요? 결국 그런데 확률을 판단할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자 보세요. 야 이제 좀 비 온다. 비 와.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내 머릿속에 오는 비 오는 날씨랑 지금 밖에 창밖에 보이는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사성을 판단해놓고 그걸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그 목동이 착해 보이고 비극을 만들어낼 유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에서.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유사성을 배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여기 또 하나의 사례는 아까 설쌤이 말씀하셨죠. 표류 중인 배에서 17세 소년 리차드 파커를 죽이고 남은 사람이 구조될 때까지 그 살과 피로 목숨을 이어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다가 그 소년 이름이 리차드 파커였어요. 그 죽은. 근데 이보다 몇 년 전에 에드가 알렌 포가 장편을 썼는데 아서 고든 핌의 아서 고든 핌의 뭐 거기서 똑같이 표류한 상황이 나오고 제비뽑기에서 한 명을 결국 잡아먹기로 하는데 그 등장인물 이름이 리차드 파커. 뭐야? 아니 소설이 먼저 소설가 나중에요? 진짜 몰랐네. 반 서프라이즈에 나올래. 그 이름이 언제 우리한테 또 나오냐 하면 라이프 오브 파이에
거기 호랑이가 하나 같이 타잖아요. 맞아, 맞아. 그 호랑이 이름이 리차드 파커예요. 근데 뭐야? 이거는 그거는 이제 이제- 작가가 이제 설정으로는 이제 이 작가 머리엔 틀림없이 이전 이야기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배 위에서 둘이 표류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파이는 뒤 거라고 해도 그건 네. 너무 소름 돋는다. 아, 이거 시기적으로 훨씬 네, 앞서요. 아까 몇 년 앞선 거예요. 심장 연구에서는 뭐 아주 전형적인 답이 공포예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배울 것이 없어서 누구도 시기하지 않죠. 스스로 같이 생을 마감하는 한 있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조난, 표류 특징이 바로 공포예요. 근데 공포가 극한의 공포가 오면 그 반작용으로서 극한의 다른 감정을 본능을 극단치로 끌어올려서 훨씬 더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포로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인이나 식인의 준하는 거의 완벽히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테니까 제일 안 좋은 방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곳에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공포심을 만들어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정말 막 가슴이 너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최대 달성 최대 행복을 주장한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라면 이들의 행동은 정의일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처음에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니까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고려가 안 된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 판단의 기준도 너무 명료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 사례 중에 단 하나도 솔직히 공감이 안 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구명보트 상황에서도 파커가 죽는 게 공리주의적으로는 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사회 전체가 느끼는 불행이 커지니까 공리주의에 오히려 이렇게 좀 반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리라는 것 자체가 좀 불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틈이 좀 많아 보이긴 좀 해요.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리주의가 이렇게 극한 상황을 상상을 해야 허점이 보이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탄탄한 논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기도 해요. 꽤 있어요. 네. 제가 도시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한 학기 그러니까 과목 중에 비용 편익 분석이란 걸 배워야 돼요.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중간에 산이 있다. 근데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할 때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요. 터널을 뚫으면 빨리 가니까 얻는 시간 비용. 공사하는 동안에 여기 환경 파괴되는, 환경 훼손되는 그 비용. 도롱뇽이 도롱뇽에 서식한다거나 뭐 그 동식물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래서 결국 돈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공항을 짓는다, 터널을 뚫는다, 커다란 백화점을 만든다 할 때 그거를 판단할 기준이 공동체주의라든가 자유주의로 이거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공리주의는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근데 공리주의라는 말이 이 공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영어 원문에서 유틸리티예요. 효용이에요. 그냥 효용. 효용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성비가 효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성비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네. 사실은 그 트롤리 딜레마, 설민선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열차 달려오는 게 이제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시키는데 여기서 스위치를 돌리느냐, 내 손으로 미느냐. 사실은 그런데 보통은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내 손으로 미는 거. 전현무 씨처럼 이때 고민을 해야죠. 후자에서.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에서요. 뭐가 다르냐고 하는 학생들 꽤 있어요. 소시오패스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뇌에서 이 뇌 앞쪽에 이제 그 벤트로메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말로 복내 측 전전두엽인데 여기가 망가지거나 손상된 사람들은 이 둘 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공리주의죠.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이게 작동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시키면 공리주의가 무조건 소시오패스는 아니지만 사실은 효용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소시오패스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죠. 사람과 도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처럼 쓴다. 이게 가장 소시오패스적 생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회나 공리주의가 만연한 사회,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소시오패스적 사회죠. 사실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그 무엇을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중요해요. 네. 계속해서 범민하면서 도달한 결론이랑 어쨌든 A, B 둘 중에 하나 아니야라고 하면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랑은 저희는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아낌없이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사회여야 되지. 그렇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들 기부하라고 놔둬라. 그걸 세금으로 뜯지 말고라는 거고, 롤스의 얘기로 가면 그거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어차피 지네의 몰로 번 것도 아니니까 사회에 결국은 우리가 뽑아놔야 된다. 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소희 씨는 오히려 부자들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유세 내는 걸 봤다고요? 미국에 이제 더 기빙 플랫지라고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랑 이렇게 모임을 만든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모임인 건데, 이렇게 약간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진 부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제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자유지상주의 논의 중에서 세금을 노예제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 자유지상주의에 이게 왜 세금이 노예제와 같아? 그랬더니 세금은 그 사람이 노동해서 번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고 그 사람의 노동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노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사기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죄 재판하다 보면은 그 한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기 금액을 한 경우에 그 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사기를 쳤다 그러면 한 6월 정도 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 이게 서민들, 국밥집을 하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5천만 원을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평생 한 20년을 일을 해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 할머니한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20년의 인생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걸 뺏었다는 생각이 들면 좀 그렇게 대충 끝내기는 또 6개월 만에 쉬워요. 풀어주기가.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 서울역에서 그 1월 달에 어느 굉장히 추운 날에 노숙자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여간에서 노숙을 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그 노숙자를 그물 밖으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노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였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이 공익요원을 유기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말하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결국 죽게 한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쟁점이 남을 도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게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남을 도울 이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유와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어떤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은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얼마 전에 그걸 착한 사마리아법이라 그랬나? 왜 뭐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심장마비인데 승객이 휙 내려버렸을 때 자 이거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그 법을 좀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같은 문제죠. 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처벌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처벌을 합니다. 도와주지 않은 죄를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 그 예를 둔 것이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좀 역사적인 연유가 있는데 6.25 이후에 천지에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힘들고 이러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냐는 거죠. 그걸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자고 들면 이제 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제는 좀 바뀌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책에서 보면 이제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결국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소희 씨는 이제 시간을 살 수가 있다. 아니 저는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태스크래빗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잔심부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무적인 일이나 가사일 모든 일을 진짜 다 대신해주는 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시간은 조금 약간 공정하게 배분되는 자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그것도. 네, 그것도 근데 돈으로 살 수 있고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돈이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조금 더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사실 이제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은 그 테마파크 갔을 때 패스트트랙 있잖아요. 맞아요. 10만 원 정도 내면은 훅 돌아가잖아요. 그런 예 중에 이 패스트 트랙 중에 지금 한국에서 이슈인 거는 인천공항에 비즈니스석을 사면 아예 들어갈 때부터 다르게 들어가서 맞아. 짐 검사도 다르게 하고 빨리빨리 그래서 가고.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공리주의자들은 야 비즈니스들이 빠져주면 우리도 더 빨리 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한테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한국 정서로는 지금 제가 비즈니스 타고 내가 이코노미 탄 것만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들어갈 때부터 다르게 들어가는 건 이건 역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한국 정서는 이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달라요.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이 감각이 바로 이 공동체 가치에 대한 거죠. 조금 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야구장의 좌석을 이제 차등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비싼 좌석이 있어가지고 정말 부자들이 와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고 거기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일반석에도 돈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미국의 야구장들이 그런 VIP석들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샌델이 얘기할 때 이때 훼손되는 가치는 원래 미국의 야구장이라는 곳은 미국 시민들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구단의 팬으로서 그 공간에서는 다 똑같은 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냥 너도 다저스 팬, 나도 다저스 팬일 뿐이야. 이 감각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야구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약간 전반적으로 정치나 사회라든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정의로운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데려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해답을 스포츠에서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포츠는 페어플레이랑 스포츠맨십이랑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야구장 그런 사례처럼 스포츠라는 항목? 그걸 좀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하나로 좀 지정을 하고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비싼 돈을 주면 오페라를 가도 좋은 좌석을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놀이공원하고 야구장은 왜 안 되는 건지, 오페라와 같은 큰 의미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죠? 사적 인용에 더 가까운 카테고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은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저는 이제 가수니까. 근데 어떤 가수가 티켓값은 더 많이 돈 준 사람들을 제일 그냥 무조건 앞에 앉히겠다. 저 경매. 그럼 뭐 지금 우리 그 K-팝 스타들 같은 경우는 뭐 1억, 2억 배팅이 막 들어올 거거든요.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서비스를 더 비싼 돈 받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런데 그 순간 와장창 깨지는 무언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저한테 노래하는 행위는 오로지 경제적인 행위에 불과하구나. 내가 제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했던 건 다 거짓이었구나. 이런 것들. 그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 마이크 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라는 걸 얘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샌델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 공동선은 우리가 모두 다 이롭다, 우리 이거 다 없앨래라고 해도 막아야 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그곳들은 그렇게 첨예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취미의 영역이니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거의 공공기관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병원이 있죠. 아, 병원. 영리병원 같은 것을 준 사람은 더 그만큼의 진료를 받고 아닌 사람들은 뭐 영리병원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것들. 뭐든지 다 이렇게 돈에 따라 가지고 입장하는 게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면 그건 그냥 귀족 사회인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사실 지금은 그냥 이런 뭔가 서비스적인 거를 구입하는 데서 그치지만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 중에 두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청각장애인 커플이에요. 근데 내 아이도 청각장애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5대째 청각장애를 가진 남자의 정자를 이제 구입해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자를 눈 색깔이라든지 머리 뭐 두께, 머리색 그리고 인종의 기원 또는 학력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걸 상업적으로 파는 크라이오뱅크라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대요.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근데 이러다 보면 진짜로 이런 식의 계급 사회도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이게 샌델 교수 본인도 정의를 이 각도에서 다 보여줄게 라고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노림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동체주의가 있는 거고. 근데 공동체주의를 보면은 약간 좀 전체주의로 갈 것 같고 보수적인 느낌 들고. 예. 모두가 공동체주의자라 그러면 약간 또 수상하게 보지만 자기는 그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게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하고 맥킨타이어라는 학자의 스토리텔링 빙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렇게 꺼내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서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맥락에서 떨어진 인간들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존재해서 우리가 그 위험성은 늘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지운 상태에서 정의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공동체주의로 가야겠다. 라는 게 이제 맨 8, 90장의 얘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앞에 막 야 이거 어때? 이거 들어보니까 이상하지 맥킨타이어가 맞는 것 같은데? Oceans apart and it's heavy on my heart. I'm happy, you know. 정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에 도달하는 그 고민이 중요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책의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까지 늘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